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통일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톡.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입니다. 종착역이 없는 종착토크. 종착 브라더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연구위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수입니다. 근데 우리 왜 비웃으세요, 근데? 아니 살짝 우리 뭐 같이 늙어가는데 뭐 연세 얘기하고 뭐 연세대학교 가서 얘기해요. 우리 김중 대표님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이 한 살 차이 난다는 거에서 의식하지 않고 30년간 살아왔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 연세를 얘기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웃으셨구나. 아, 네. 괜찮아요. 네. 네.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 같은 주말에 새로운 주의 시작 아닙니까, 그죠? 네. 예. 멋지게 한 주를 제끼는 저는 또 여러분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네. 김종대입니다. 네. 그 사실 월요일 아침 8시가 편안한 시간은 아니에요. 굉장히 길도 많이 막히고 그 어려운 시간인데 매주 이 시간을 위해서 새벽부터 멀리서 달려와 주시는 두 분께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장주가지 분위기가? 저는 차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뭐 약간의 그 어떤 교통 막힘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오는데 김중근 편집장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려면은? 맞아요. 뭐 지하철 한 두어 번 갈아타는데 오늘 지하철 안에서 바나나 우유를 먹었거든. 그런데 버릴 데가 없더라고. 아, 그래요? 네. 왜 오빠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그거를 빈 껍데기를 뭐 어떻게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가랭이 사이에 끼우고 네.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 오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힐끗힐끗 보고 가. 아,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 아차. 네. 당연하지. 그거 저기 양 가랭이 사이에 그걸 놓고서 네. 거기다 빨대도 꽂혀 있었어. 내일 아침에 인터넷에 나돈다 지하철 진 풍경. 그래서 김종대 또 매스컴 탄다.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맨날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말이지. 이거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따라 내가 한심해 보이대. 연말정산도 개판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이제 이번 주는 우아하게 살자고 결심했어요. 네. 우아하게. 이런 찌질한 짓 하지 말자. 바나나 우유 다 먹고 가랭이 끼는 이런 찌질한 짓 하지 말자. 그런데 참 애매해 지하철이야. 어디 둘 데가 없어요. 맞아요. 공간도 부족하고. 원래 지하철은 안 가지고 타는 거예요. 음식물은.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 규칙이 있어요? 써 있어요. 내릴 때 보니 있더라고. 그래요? 지하철 안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원래는 지하철 음식물 안 타게 돼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하죠. 미국은
지하철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네. 음식물 가지고 타잖아요. 그럼 쫓겨나. 어, 걸리면. 그래요. 아니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죠. 자, 앞으로는 바나나 우유 가지고 타지 마시고요. 네. 커피 이런 것도 갖고 타면 안 되겠고요. 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바로 네, 빨리 본론으로 갑시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갑자기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한 주 정도 템포를 빨리 한 것 같다. 이런 기자들의 평가가 있는데요. 네. 자, 우선 전직 청와대 행정관 2분. 와,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너무 이게 사고를 많이 내니까 두 분의 인기가 나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서 줄기장창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세트로. 근데 뭐 그 청와대하고 이 청와대하고 그 같은 청와대라고 보면 안 되고 네. 예, 완전히 그건 중력의 법칙이 달라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인데 그건 일종의 어떤 민주주의, 어떤 또 개방성, 그다음에 참여정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 정신이었다면 지금은 통치와 국가 정체성, 헌법을 지키고 말이지. 예, 어떤 군기반장 같은 청와대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 공무원이 싹싹 움직여야 되는. 네. 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솔리니가 집권하니 기차가 제 시간에 오더라. 이거 유명한 철학자가 그때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걸 좋아하는 청와대거든요. 반면에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청와대는 약간 좀 복잡하고 무질서한 측면이 있죠. 자유로우니까. 제가 보기엔 더 지금이 무질서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질서정연한 게 한 번 기둥 뿌리가 무너지면 네. 요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행정관이 술 마시고 나와서 별별 소리 다 하는데 뭐 이것도 이게 질서정연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청와대 국민들이 이야기를 보면요. 하면서 네. 우리가 산뜻하고 우아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산뜻하고 우아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청와대 이야기 안 하고 미국 백악관 이야기를 하면은 좀 네. 산뜻하고 우아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오바마 대통령 연도 얘기하는 거 보면서요. 네. 어쨌든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인사가 급사가 됐다. 그러니까 원래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 거는 김영삼 정부 때 그랬죠. 김영삼 대통령이. 근데 그게 만사가 아니라 망할 망자를 써가지고 망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사가 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이 멘트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인사가 됐다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급하게 된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타이밍이 늦은 건데 네.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외양간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서둘러 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기자회견할 때 청와대에서 그 발표할 때도 제가 이제 나중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뭐 하여튼 청와대 그 기자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준비가 네. 안 된 거죠. 그래서 보안을 또 철저히 시켰는데 기자들한테는 그 전에 뭐 10시 발표하는 걸 9시 45분에 알려줬다나. 근데 네. 그게 정보가 새버린 거예요. 조선일보가 먼저 쓰고 네, 조선일보가 써버리고 그리고 이제 저기 새누리당에서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새누리당에 나간 거는 새누리당에서 인사에 대해서 쓴 거는 아마도 이한구 대표 때문이지 않을까. 이거 완전히 추측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한구 대표한테 그 추측을 대체로 기자들이 예. 신뢰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한구 대표한테 그 전날 총리라고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이 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밖에 어디서 우리가 흘렸겠어요. 그렇죠. 예. 이건 추측이지만 그리고 그 조선일보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조선일보의 제목이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이완구 총리 이렇게 돼 있었다는 그리고 이제 점. 두 번째 그 특징.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그 급사 인사가 네. 급사가 됐다가 첫 번째 특징이라면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열어봤더니 단팥빵이 단팥이 없어요. 단팥빵에 단팥이 없고 무슨 청와대를 비롯하여 내각 인사를 조금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엄청 커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단팥빵이 단팥이 없고 엄청 커져버리니까 공갈빵이 돼버린 거예요. 청와대 공갈빵. 그렇죠. 알맹이는 단팥은 없고 이게 원래 소폭 인사를 하겠다 했는데 네. 대폭 인사가 지금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오늘 또 무슨 인사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내용물은 없고 겉만 이렇게 부풀려진 거는 우리가 공갈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천의 공갈빵 유명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뭐 붕어빵이 붕어가 없는 건 이해하는데 단팥빵이 단팥이 없는 것은 못 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막이 오아시스가 없고 네. 이 뭡니까 이 프로그램 이름 팟짱에 네. 장윤선 기자가 없고 네. 종창 브라더스에 종대가 없고 하도 없어.
팥이 네. 없어. 팥은 없어. 근데 장윤선 기자는 있어야지. 그렇지. 김밥을 줘. 그리고 종창 브라더스의 정대가 없어. 네, 그럼 안 되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청와대 인사가.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지켜보니까 이거 완전히 조삼모사예요. 그러니까 조삼모사라는 건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김미춘 실장하고 3인방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삼모사라는 게 온숭이들한테 처음에 아침에 사과 4개 주고 저녁에 사과 3개 주니까 왜 사과를 줄여서 주느냐 이래가지고 원숭이들이 화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니까 원숭이들이 총량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야 사과 하나 더 줬다 해가지고 만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조삼모사죠. 무슨 이번에 3인방들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네. 이게 사실상 조삼모사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여기에서 바른말 쓴소리 안 한 적 있습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인가 아니, 이주영 그 원내대표 후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가 얘기하기를 쓴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옳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정말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하는 방송이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를 비롯하여 또 이주영 예. 그분도 이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쓴소리 하려면은 패짱 열심히 들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 쇄신 차원의 이양구 발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건 오래전에 사실은 기획이 다 끝나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이미 여러 차례 올해 초부터 이 이완구 총리 발탁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던 거고 단지 이번에 어떤 그 정윤회 파동에 이은 인사 쇄신의 끝에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뿐인 것이지 네. 이걸 쇄신이라고 청와대가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렇게 포장될 뿐이다. 이건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왜 무슨 포석이냐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거냐 청와대는. 그건 역시 집권 후반부를 대비한 구성과 포석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여당과의 소통 강화, 공조 강화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이 아니고 대여관계인데 이거는 모든 정치 권력이 항상 이미 해결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를 그렇습니다. 그걸 새삼스럽게 이번 어떤 인사의 의미로 강조했다는 건 이건 얼마나 소통이 부족한가에 대한 또 다른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은 어떤 정치 권력이라는 거는 당정 간에 당청 간에 어떤 그 투톱 체제로 해가지고 하나의 공조라는 게 집권의 어떤 그 역량이 창출되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 인사를 했다. 여전히 국민은 대상이고 배제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의미가 될 정도로 사실은 그동안에 청와대가 꽉 막혀 있었다는 거, 이런 어떤 자기 고백이 좀 있다는 거, 예, 그걸 평가해 줘야 될지 네. 참으로 난감한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 주된 인사는 특보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특보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보직명예직이에요. 그러니까 현행 업무에 개입을 못하고 어드바이저, 말 그대로 특별 보좌입니다. 실제로 MB 정부 때 특보단 뭐 안보 특보 같은 자리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사무실 운영비가 안 나왔어요. 차량이 안 나왔어요. 그 국방부에서 대줬다고. 그래요. 합참에서는 월 운영비 100만 원씩 대주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운전병 대주고 청와대에서 예산이 없어요. 안 나오니까 특보한테는. 네. 왜냐면 이번에 그 저 민정특보, 안보특보, 홍보특보, 사회문화특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무의 어떤 의사결정 라인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저 조언이에요, 조언. 그럼 청와대가 무언가 부족한 거를 일부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업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만큼 이 특보단의 의미에 너무 의미를 둬서는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그 소통을 강화한다고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특보단 강화라고. 네. 이게 특보단을 소통 통해서 강화라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면면을 봤을 때 소통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 기제, 통치 담론을 나름대로 강화하는 기제들이지 이 사람들이 소통하는 면면이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이명재 민정수석은 전직 검찰총장 검찰총장 출신이죠. 네, 네. 그리고 임종인
안보특보가 맞는 겁니까? 이분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출신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인 출신들이 있고 뭐 이런 건데 이 특보단이 사실 실무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언론들은 이분들이 옥상옥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어차피 이제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정상적인 조직보다는 비선 라인이 워낙 세다 이런 분위기가 읽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커지는 거 아니냐. 비공개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우려가 있죠. 나름대로 어떤 그 정책적인 조언은 할 겁니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역할은 해요. 네. 당장 오늘 박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제 특보가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이 주재한다 그래서 대수비라고 하고 비서실장이 주재하면 실수비라고 하는 네. 건데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여를 대통령 한다는 주재 얘기가 비서 수석 비서관 수석 회의 비서관 그래서 회의. 대수비 수석점 비서관 실수비. 회의.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올해 처음 있는 일이래요. 오늘이.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죠. 예. 이게 회의가 가문에 별로 콩나듯 없어. 회의 자체가 별로 네. 없다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역할이 뭘까요? 이래 보면은 어떤 그 기존 실무 라인의 일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면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이 됩니다. 네. 이건 국정의 또 다른 혼란이에요. 누가 의사결정권인지가 혼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드바이저 서포터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이 권력의 무게를 청와대가 감당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내부의 어떤 기강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또 관료들의 책임성 문제도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특보단에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소통보다는 국민을 감시한다든가 통제한다든가 또는 어떤 국정의 그 기존의 관성을 오히려 더 강화 확대하는 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안보특보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렇죠.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번에 특보단이 참여한다 그랬죠. 네, 오늘 10시에 열리는 대수비에. 그리고 뭐 특보단에 대해서 옥상옥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요. 저는 김종대 편집장 이야기대로 별로 특보단 일을 안 할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2년간의 특징이 뭡니까? 2년간의 핵심적인 특징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일 안 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보단이 가도 별로 일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보단이 생김으로써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혼선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일을 해야지 혼선이 생기는데 열심히 의욕적으로 해야지 네. 혼선이 생기는데 일을 안 할 거거든요. 혼선 안 생깁니다. 다만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은 이제 이 청와대의 특징이 비선에 의해 가지고 이 비선의 사적 이익을 충족시켜 나가고 비선 간의 암투 이런 것들이 지난 2년간의 청와대의 특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특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비선 라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암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국민과 소통하라고 그랬다. 뭐 이건 대통령의 지시다 해서 그 특보라는 직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와대의 업무를 보완하거나 뒷받침하거나 김정일 편집장 말씀하신 대로 어드바이스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이런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 특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스럽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 엉뚱한 역할, 엉뚱한 일에 주목을 좀 하는 건데요. 앞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는 안보인데 사이버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력을 저희가 쭉 추적을 해봤더니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암호학으로 석박사를 하셨어요. 암호학으로. 그런 다음에 1986년에 고대 교수가 돼가지고 검찰청 사이버 수사 자문위원장을 하고 국가정보원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을 해요.
그리고 디지털 수사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동시에 이제 고대 그 정보보호대학원장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안보특보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안보보다는 사이버에 방점이 찍힌 거 아니냐. 네, 여기서 이제 그 우리 뇌리에 아주 선연하게 그 새겨져 있는 그렇죠. 예, 다들 지금 떠올리실 건데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그렇죠. 네, 이 사이버 사령부의 그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그 기관이 바로 임종인 씨가 원장으로 있는 고려대 정보대학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입학을 하면은 군 장교로 인관되면서 사이버 사령부 근무가 보장되는, 말하자면 양 기관 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MOU가. 네, 그래가지고 이 원래 사이버 사령부가 국방부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무사가 이거 설립을 추진했었거든요. 기무사가요? 네, 기무사에서 그때 암호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이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그 시초가 되는 하나의 준비 조직을 이미 기무사에서 만들고 네. 거기에 사람까지 채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미 고려대하고는 협정이 다 끝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2년여 정도 준비를 하던 중에 기무사의 어떤 몸집이 너무 커진다는 주변의 견제 때문에 이게 국방부로 독립돼 나와가지고 장관의 직할기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어떤 청소년들, 대학 입시생들의 꿈은 사이버 사령부 진출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애들한테 대단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고대 학생을 다수 유치하고 또 대학원을 확장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기무사의 그 인력을 대주고 또 그것이 사이버 사령부로 갔을 때 그 대선 때 이제 댓글 공작으로 알려진 네. 어떤 정치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미스러운 어떤 그 사건들, 정치 사건들에 또 깊이 연루가 됐습니다. 결국은 사이버사가 뭐 하는 데가 되는 거냐? 어떤 사이버 안보는 보안은 거의 못하고 실제 보안 전문 인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있어봤자 역할 못합니다. 그거는 제가 뭐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 사이버사가 해커 못 막아요. 해커를 못 막는 거예요. 아이, 못 막는다고요. 해커를 막는 건 해커예요. 도둑놈 잡는 건 도둑놈이에요. 저런 정규 조직, 관료 조직이 창의적 개인 해커를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댓글 달기에 딱 알맞은 조직이에요. 이게. 네. 그게 심리전 한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뭡니까? 그 많은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어떤 그 신세대들을 네. 꼬셔가지고 대학원을 확장해서 이거를 어떤 그 몸집을 키운 다음에 결국 무엇을 위해 봉사하냐면은 보안보다는 정치 개입에. 정치 개입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당화돼 있고 합리화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공생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이버 국방학과 이렇게 봤더니 명문 고려대학교와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를 거치는 상위 1%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장교 제대 후에는 다양한 분야 최고의 직장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특전 및 혜택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특전과 혜택이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만 정말 이게 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 장교 임관 및 사이버 사령부 근무.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이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전원 장교로 임관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의 근무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어중이 떠중이 마서 댓글 공작이나 하는 이미지를 네. 뭔가 좀 최고의 전문기관답게 이렇게 탈색을 하려면 이런 어떤 고대 같은 학교하고 네임밸류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나름대로 전문 인력을 양성 또 배치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외부의 홍보를 하는 거는 사이버사의 대단한 이익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공생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실은 정보대학원 원장이라는 건 이 대학원의 어떤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산파나 다름없는 그러네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임종인 씨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라는 게 이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어떤 보안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농협 뚫리고 원자력 발전소 뚫리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주한미군까지 해킹을 당하고 군의 작전 계획이 통째로 인터넷에 유출되고 이거 다 뭔지 아십니까? 보안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정부기관이
자기는 보안은 외부 용역업체, 자기는 갑이니까 을한테 책임 추궁만 하고 자기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건 언론이건 아니면은 정부기관이건 다 뚫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후진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 자체 보안, 사이버 보안 수준이 대단히 낮은 나라에서 네. 사이버 보안을 한다고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 김창수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갑자기 그 우리나라는 안보가 되게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제 특히 보수 진영은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사이버 중심 안보라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도 중요하죠. 네. 실제로 이제 지난 소니 해킹 사건을 둘러싸고 사이버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한바탕 뭐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이버 안보를 이 청와대 내에 청와대 내에 안보 수석실을 설치하는 것하고 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는 실제로 사이버 안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사이버 안보를 이루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 안보 특보를 두면서 안보 특보에게 또 사이버 안보를 맡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기능 자체가 굉장히 비대해지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지금 현재 청와대 구조는 안보 관련된 구조는 기존의 뭐 역대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네. 그런 다양한 안보 기구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몸집만 굉장히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김대중 정부 때는 외교안보 수석실이 있었어요. 네네. 외교안보 수석실이라는 거는 외교, 통일, 국방 이런 분야의 업무들을 청와대에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교, 통일, 국방 관련 각기의 상이한 시각에서 이 접근하는 각 부처들의 입장들이 자기 부처에 마치 그 우편 배달부처럼 네. 부처 입장을 전달만 하다 보니까 상이한 시각이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정이거든요. 정책 조정. 네.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NSC를 둔 거죠. 네. NSC가 이제 정책 조정과 위기 관리 업무를 이렇게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수석실을 없애고 NSC를 뒀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NCing보 노무현이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이 하는 건 다 안 하니까. 가만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NS 없애고 외교안보 수석실을 갔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외교안보 수석실을 두고 네. 그다음에 또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을 또 또 새로 뒀죠. 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조정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NSC를 또 부활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외교안보 수석실과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NSC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국가안보실과 네. 이 세 가지의 안보 관련 조직들이 지금 현재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안보 특보가 하나 더 얹어진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자체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데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혼란이 발생하느냐? 근데 별로 혼란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하니까요. 예, 대통령이 딱 지적하는 것만 수첩에 받아 적어가지고 그것만 하니까. 네. 아니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하라는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안보 특보를 신설하면서 이게 사이버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는 안보 특보라는 이름에도 맞지 않고 비대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은 정부 각 부처에 있는 안보 관련 어떤 사이버 안보 관련 그런 기능들을 종합하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NSC에 부여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안보 특보라는 것들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뭐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한다면은 앞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연희 편집장님 염려하신 것처럼 이게 그동안에 사이버 사령부가 한 게 뭡니까? 댓글 공작인데 이번에는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했다는 그런 음습한 이미지를 네. 또 살짝 덮으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불안한 겁니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뭐 그 자문을 해오셨던 분이 들어가서 청와대 핵심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서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되려고 하시는 건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지금 거예요.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걱정을 끼치는 특보 인사가 됐는데 네. 예를 들어 민정특보도 그렇죠. 이명재 전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아닙니까? 예.
사실 검찰 출신 김기춘 실장에다가 검찰 라인들이 지금 거의 싹쓸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쌍권총이 쌍권총. 청와대에 쌍권총이 있는 거죠. 네. 청와대 전직 검찰총장 두 분이나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청와대에 쌍권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방 권총이 또 검찰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2중 3중 아예 검찰총장을 그냥 청와대로 옮겨다 놓던지 검찰청을 그래버릴까 그냥. 그다음에 저기 홍보특보에는 전 중앙일보 수석 논설위원 신성호 씨 아닙니까? 네. 자 계속 이것도 어떤 소통이라기보다는 조중동 과도 체제 네. 어떤 그 이런 어떤 기득권 동맹에서 연장이라고 계속 이렇게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회문화특보는 또 SBS 기획본부장이에요. 맞아요. 여기 상암동에 있죠. 우리 오마이뉴스 옆에. SBS는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에도 목동에 있고, 있나요? 목동에도 있고 상암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건물이 있는 회사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시민사회 또는 어떤 그 우리 정말 그 민생고에 여러 허덕이는 어떤 서민층 또는 어떤 그 야권 또는 그것도 아니 되면 소외된 계층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이 몇몇이 아니고 기존의 어떤 통치의 어떤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보수 언론과 사정기관 그다음에 어떤 그 안보 사이버 안보 같이 어떤 것도 희대의 어떤 그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나는 네. 이런 분야들끼리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득권 과도 체계를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는 이런 형태의 특보 인사가 됐단 말이죠. 물론 이분들이 뭐 중앙일보 근무했다 SBS 근무했다 그러면 그건 무자격자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격은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이 전반적인 집단의 어떤 이미지는 뭐냐. 어떤 또 하나의 집단 사고가 강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쌍용차의 아픔을 전달하겠습니까? 세월호의 아픔을 전달하겠습니까? 반면에 저기 민간인들 감시 사찰하고 카카오톡 들여다보고 네이버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검찰 사이버 안보의 주특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미지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헌법과 정체성을 수호한다고 해서 이제 신은미 씨 종북 콘서트로 몰아쳐가지고 한바탕 마녀 사냥했는데 또 다른 표적 안 찾습니까? 대통령 비방했다고 대통령 모독했다고 또 희대 국가 뭐 원수 모독죄 같은 거를 가상적으로 머릿속에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통치권 수호한다고 애꿎은 민간인 수사 안 합니까? 전부 다 그런 직종의 능수능란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맞습니다. 결국 쇄신이 아니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쇄신이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보면 검찰을 한번 다잡고 난 다음에 뭐 누구를 또 손보겠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이 정부는 군인과 검찰이 권력을 잡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을 감시하는 그런 공안 정치 또는 유신 독재 시대일 때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런 통치를 하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검찰총장 출신이 2명이나 있다는 거는 저는 김기춘 실장 1명으로도 부족하고 또 1명을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민정비서관으로 된 우병우 수석이죠. 민정수석이 네, 지금 됐죠. 검찰총장보다도 검찰의 기수가 더 낮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고검장급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검찰 다잡기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라고 하는 그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지금 갖다 놓은 거죠. 지금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민정특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김정인 편집장이 우려하고 또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걱정했던 그런 감시사회로 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인사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석이 위잖아요. 우병우 이제 비서관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수석이 위인데 그러니까 민정특보가 또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선배는 이명재인데 실제 현직은 그 우병우 수석이 더 높아서 둘 간의 업무 조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곤 했죠. 둘 간의 업무 조정도 잘 되겠죠. 대통령께서 너는 이것만 해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민정특보가 네. 검찰을 또 이렇게 다잡는 정윤의 문건에 나왔던 그런 검찰을 다잡는 모종의 특수 업무 또는 제 시각으로 보면 그 특수 업무가 엉뚱한 일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세월호의 아픔 그리고
쌍용자동차, 밀양 뭐 이런 등등의 그 소위 한국 사회에 정말 큰 걱정거리였던 누군가 좀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영역들의 일들을 정말 손 놓고 있게 되는 거 그냥 완전히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상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연도 기자회견에서 특보를 두는 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특보를 두겠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번 인사를 보면은 여전히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한구 총리 내정자가 총리 내정이 딱 됐을 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 그렇게 네. 하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누리당 지금 대표 후보로 원내대표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쓴소리, 옳은 소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는 할 말을 하겠다, 쓴소리를 하겠다, 뭐 옳은 소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할 말을 안 했고, 쓴소리 안 했고, 옳은 소리 안 했고, 뭐 대통령 눈치만 봤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는데요. 지난번 그 우리 팟캐스트에서 김종대 편집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듣고 나서 대통령이 사람 좀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청와대 주방장들 바빠지겠다, 밥값 늘어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종대 편집장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김종대가 쪽집게가 되는 것은 도저히 그 꼴은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밥은 안 먹고 티타임만 하잖아요. 국무회의를 하는데 10분 전에 가가지고 티타임을 하는데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3년째가 되는데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소통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정부가 얼마나 소통을 못하는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을 자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노무현 정부도 우리가 딛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무회의 하기 전에 항상 티타임 했어요. 대통령이 매번 했었죠. 그런데 티타임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정말로 재밌습니다. 정종섭 행정부 장관인가? 네. 정종섭 행정부 장관이 티타임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두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기에 이야기하면서 단두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단두대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작두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단두대하고 작두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기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을 길로틴이죠. 목을 육체에서 떼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붙어져 있을 경우에는 영혼이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떼내겠다는 아주 끔찍한 그런 건데 지금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소통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말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자기 성찰하고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살벌한 소통이야. 에이, 그런데 바랄 걸 바라야지. 네. 그 지금 국립대 총장들이나 그 산하기관장들 임명이 계속 지체되는 게 조금이라도 자기 코드에 안 맞는다든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정부를 비판한 전력이 있으면은 아예 이유도 안 붙이고 임명 보류해요. 그러니까요. 국립대학 총장이 6개월째 공석인 데 있어요. 막 소송까지 해가지고 법원이 좀 임명 좀 하라고 판결을 내려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또 여기서 또 참 나는 매번 그 안 밝히려고 하다가 새로운 걸 밝히는데 처음 밝히신 거죠. 네. 그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그 순혈주의적 어떤 도그마에 빠져 있는가. 네. 이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MB 때 청와대 근무한 장교라고 박근혜 정부에서 멀쩡하게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장교를 신원조사해서 내쫓아. 이야. 상상이 갑니까? 그 다음에 저기 아니, 비슷한 정권 아니었어요? 비슷한 정권이라도 네. 그 다음에 싫은 거야. 그 자기 식구 아니면 내 새끼 아니면 싫은 거야. 그리고 저기 정부 부처에서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그 정부 부처의 그 외부의 저 용역 업체가 네. 대선 때 그 사장이 문재인 후보 뭐 특보였나 봐요. 근데 특보 뭐 자문위원은 막 임명장 5,000장 10,000장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 때. 그걸 자랑했어요. 자, 페이스북에서. 이걸 보고 조사가 들어와서 왜 얘한테 입찰 낙찰을 줬냐. 이래가지고 해당 부처 과장이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근데 자기는 그런 건 모르는 거야. 입찰은 최저가로 네.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있으면 누구나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했는데 상상도 못할 사유로 조사받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사유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은 모조리 조사하는 이게 국민에 대한 공안 통칭 고사하고 정부 부처 내에서 어떤 순혈주의적 감시 체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성을 쌓고 이렇게 국민과 완전히 분리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몰카도 필요하고 몰카도 필요하고 도청 감지기도 필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어떤 자유롭게 소통이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에서 이 좁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가려냅니까? 색깔을 따져가지고. 네. 근데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안 출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부가. 감시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우선 가장 요긴한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검찰하고 국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군인이 신원조에 걸릴 게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군대 생활 30년 40년 한 사람들이. 그래서 너 뭐 비리가 있나 하는데 겨우 사유가 이런 거라고. 그다음에 조선일보에 최근에 재미있는 칼럼이 실렸어요. 정치부장이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있다. 대통령 조화 화환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다. 이 세상에 어디에 조화 화환 보내는 것도 대통령 결재라 그래서 결재가 안 나면 꼭 와야 될 화환이 안 오더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그러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외부 언론사에 나가는 사진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대통령 직접 결심해요. 그래가지고 저 대통령 결심 받을 때까지 사진사가 언론이나 홍보수석실에 대통령 사진을 못 건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 행사 사진을 배포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케이 할 때까지. 지금 청와대 사진사는 네.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피곤해. 대통령 결재 자기가 찍은 사진을 다 검토받아야 된다고. 네. 그거 말고 또 알려드릴까요? 예를 들어 뭐 부처에 우리 눈에도 안 띄는 자리들이 있어요. 부처에서 장관이 알아서 하는 인사. 예를 들면 장관 정책보좌관 같은 자리. 이거 다 장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재량권이라고. 그렇겠죠. 그거는. 이걸 박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다고. 아. 그래가지고 전에 그 초기에 네. 저 일기 막 출범할 때 웬일인지 임명이 안 된 부처가 많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다 잘린 거예요. 그럼 장관이 자기 비서 쓰는 걸, 자기 정무 비서 쓰는 거를 어떨 때는 뭐 3개월, 6개월 밀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그게 데는 허락 받고 대통령이 되고.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문고리들이 한 겁니까? 이게 아니 문고리가 문고리가 해도 그 문고리가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고리가 이거 급하지 않은 거야. 밀어넣어 그러면 대통령이 결심 안 한 게 되잖아요. 네. 결국은 박 대통령 눈도장 찍을 때까지는 문고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마냥 밀어지고 뒷손으로 밀리잖아요. 이거는 주구장창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대 팬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순혈주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의 순혈주의 이야기했는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순혈주의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중세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 보내는 것까지 직접 결정한다 하니까 이건 당황을 넘어서서 그 시중의 유머대로 황당합니다. 근데 왜 순혈주의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만기칠람하니까요. 심지어 조화 보내는까지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대통령의 결재 사항에 대해서 이의 다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이런 충성심 농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혈주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순혈주의를 한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감시를 해야 되니까 이 감시 기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검찰들을 왕창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장윤선의 팟짱.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순혈주의 전통 개통입니까? 전통입니까? 하여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검찰, 특히 보안 관련 공안통이 많이 요구된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우리 한국 정치가 어느 때보다도 소통 문제로 정말 큰 알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인데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셨다면서요. 예, 순간 지지율 90%? 예. 오바마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순간 지지율 9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반도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니까 작년 12월 31일 날 밤에 했던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도 보고 또 남북한의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 연두 회견도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능력에 있어서는 가장 단연코 뛰어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왜 소통 능력이 뛰어나냐 하는 거는 그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방식 두 가지를 모두 다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사회가 원하는 문제들을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균형 문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전후로 해가지고 연말 세금 폭탄 문제 때문에 네. 우리나라 서민들이 극도로 어떤 분노를 폭발하기 일부 추정까지 지금 가고 있는 이것과 아주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로 연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떤 백악관에서 국민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을 네. 사전에 다 국민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을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TV로 중계하는 것들하고 비교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에서는 그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중계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화면을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생중계를 하고 한쪽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또 한편으로 쭉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신선함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연설이 끝나고 나서 연두회견이 끝나고 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은 유튜브에서 네. 또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일종의 그 유튜브. 예, 파워 블로거 3명하고 해가지고 3명이 일종의 자기 세트를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세트를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네. 그 사람들하고 격의 없이 토론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진짜. 그래서 딱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재밌는 거는 기자회견은커녕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는커녕 기자회견 기자회견도 1년도 한 번밖에 안 해.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동영상을 올리는 네. 코믹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인터뷰 한 명으로 이제 추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입술에다가 초록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어떤 패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인데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이제 자신을 상징하는 게 이 초록색 립스틱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립스틱을 주면서 너의 퍼스트 와이프한테 이걸 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한테 이거 줘라. 미셸 오바마한테 줘라 이 말을 퍼스트 와이프한테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순간 또 당신 내가 모르는 나의 딸은 사정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또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유쾌하게 이렇게 받아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미국의 그 아주 보수 매체인 팍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격조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전 세계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국민과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와대에서도 물론 이제 제가 청와대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방식을 따라서 한번 좀 창조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김종대 편집장이 기대할 걸 기대하십시오. 물론 창수 형이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노출 기피증이랄까 결국 이게 오늘날 정치적 모라토리움을 만든 하나의 어떤 화근이 된 거죠. 우리 국민들 가슴이 따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마음을 열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정성을 보이고 또 고통받는 자의 어떤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은 국민들 마음을 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라고 봐요. 네. 예, 세월호 유족들하고 이제는 마음의 친구가 돼가지고 결국 그걸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오늘날 원내대표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가슴은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가슴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지방 일정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 아닌 곳에서 자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거 떠나서 내가 어떻게 옛날에
이회창 전 그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네. 지방에 내려갈 때 전용 이발사 꼭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머리카락 한 올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도 결벽증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 몇 배 더 해요. 그러니까 외국 순방이나 가서 겨우 청와대를 떠나보는 거지. 내가 어디 가가지고 쟤들하고 내가 어떻게 어울려.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정신의 감옥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본인이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답해도 메아리가 없네? 대답이 없네. 이걸로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 모라토리엄, 즉 디폴트 상태입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감시하고 더 두들겨 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3년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끔찍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오바마가 연설을 할 때 오바마 옆에는 웨이트레스 출신인 여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건설 노동자인 그런 여성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새로운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새롭게 직업 교육을 받고 뭔가 성공하는 재기에 성공하는 뭐 교육 수준도 높아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전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뒤에 쫙 앉혀놓고 기자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청와대 근무 오래 했는데도 잘 모르시네요. 모르시는 모양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소통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무섭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연말정산 폭탄 맞아서 지금 다들 없는 가운데 더 없게 되고 정치는 살벌해지고 진짜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남북관계도 지금 살벌해지고 있잖아요. 예. 남북관계도 살벌해지는데 우선은 그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을 너무 칭찬한 것 같으니까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소통 능력 그리고 중산층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슈퍼부자 증세하는 거. 예, 슈퍼부자 증세하고 그리고 너희들 16,000불 가지고 1년 소득이 16,000불 가지고 너희들 살 수 있을 것 같느냐. 너희들 살 수 있을 것 같다면 가서 해봐라.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는 연설을 한 겁니다. 슈퍼 부자들한테 증세해가지고 중산층들 육성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뭐 참 미국에 어떻게 본다면 누즈벨트의 노변 정담 이후에 소통 능력이 가장 뛰어난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에 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을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는 미국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반도 정책 이걸 놓고 볼 때는 저는 아무리 잘해도 오바마 대통령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작년 말에 소니 해킹 사건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건 북한의 소행이다가 했잖아요. 근데 중국도 계속 지금 그렇게 합니다. 사이버 해킹 문제는 그 진원지가 어딘지 쉽게 확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미국 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그건 북한이 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했다고 작년에 성급하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올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전부 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소니 해킹을 했다는 거를 걸고 넘어질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이에 작년 연말과 올해 1월 21일 연두 기자회견 하는 사이에 중대한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1월 18일 날 그 스노우든이라는 미국의 네. 그 기밀 문서를 폭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스노우든이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한 내용이 독일 언론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해킹한 거는 한국이 가장 많이 해킹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특히 군사와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은 해킹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니 해킹 났을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버 전쟁을 하는 거다. 언론이 그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버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한 게 아니라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사이버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의 국가안보국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근데 한국이 북한까지도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그 전산망에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이 북한을 해킹하고 있는 그 해킹망으로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다가 북한의 동향 사이버 인터넷 동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해킹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알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이 사이버 해킹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이제 엉뚱한 논란으로 번져버립니다. 번져버리면 첫째 북한이 했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올 거고 두 번째로 해킹은 북한이 한 것보다 한국이 더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세 번째로 북한에다가 미국이 사이버 해킹을 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그 사이버 해킹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니 해킹하는 건 왜 방지하지 못했느냐는 사이버 어떤 그 해킹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게 부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울러 한 덩어리에서 존재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졌던 증거가 됐던 북한 인권 문제를 그러니까 지적하는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근거가 됐던 이른바 그 탈북자인 신동혁 씨의 네. 어떤 증언이 신동욱 스스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과 다르다는 것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언론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동욱 씨가 13살에 14호 수용소에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도 나왔고 그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그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신동욱 씨가 증언을 바꾼 거는 14호 수용소에 13살 때 있었던 게 아니라 18호 수용소에 20살 때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미국 언론이라든가 미국에서 인권 관련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북한에서 끔찍한 인권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3호 수용소는 미국의 북한의 국가안전보유부에서 담당하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14호 수용소는. 그리고 13살에 갔다는 거는 본인이 범죄를 해서 간 게 아니라 일종의 연좌제로 갔다는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그런데 18호 수용소에 20살이 갔다는 거는 18호 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유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사회안전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경찰청, 네. 옛날 인민보안성이었던 거기서 담당하는 범죄 일반 범죄인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20세라는 것은 본인의 범죄 네, 때문에 그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치범이냐 아니면은 일반 범죄냐 이런 식의 구분할 수 있고 본인이 범죄에 개입한 거냐 아니면 연좌제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미국 내부에서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한 언론들은 탈북자의 증언들에 대해서 못 믿겠다. 예를 들면 이제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또 퍼브스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 하겠냐면은 탈북자의 증언을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죠. 오바마 네. 대통령의 어떤 연두 기자회견 전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북한 문제를 살짝 빼버리고 연두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유튜브하고 인터뷰에서는 이제 북한은 곧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력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 해킹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 체제를 흔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해버림으로써 이거 마치 네오콘식 어떤 체제 전환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반발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남북 관계도 뭐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이미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남북 관계 같은 경우야. 뭐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북한은 서로 말만 하다가 끝날 거다. 실제로 지금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이사 조치 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이건 뭐 물론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먼저 통일대박 얘기하면서 남북이 상호 접근하는 대로 갈까봐 미국이 굉장히 이 소니 사태를 빌미로 선수를 쳤다는 네.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북한을 강하게 고립 압박 또 군사력을 앞세운 강압 정책으로 지금 북한을 몰아치는 게 미국의 분위기인데 저기 한국에서 조금 이상한 얘기가 들린단 말이죠. 그게 무슨 통일 대박이라더니만 저기 뭐 일단 접촉을 할 수도 있는. 작년에는 일본이 북한하고 몰래 접촉해서 미국의 속을 웬간히 새겨 놓더니 올해는 한국이 그럴지도 모른다. 미국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지금은 한미일이 똘똘 뭉쳐서 북한을 압박 고립시키고 중국 견제로 나가야 되는 시점이지. 그게 아시아 정책이라고. 아시아 정책이지. 왜 자꾸 동맹국들이 딴 말하냐 이거죠. 이래가지고 이번 소니 사태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적대적인 어떤 그 행동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어떤 경고라는 해석들이 지금 꽤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국내 정치에서의 그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 또 어떤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대외 정책에서 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데서도 과연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연설은 미국적 가치, 미국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지 세계의 보편적 가치
또는 어떤 세계의 어떤 공생과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문제를 다루는 연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민주적인 국내 정치의 지도자가 대외 정책에서는 거꾸로 더 공격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독재적인 어떤 지도자가 대외 정책은 더 유화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국내 정치는 엉망으로 했으니 대북 정책이라도 네. 이거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일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오바마가 저렇게 나오는 바람에 산통은 다 깨졌다. 그러니까요. 당분간은 좋은 흐름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 1월 1일 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4개국 신년사를 다 봤다 그랬는데 네. 오바마야 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했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단호했습니다. 네. 개혁하겠다.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중국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화살을 쏘았는데 용기 있게 화살을 쏘았는데 앞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굉장한 카리스마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일 못한 게 누군지 압니까? 남북한이 제일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남북한이 제일 못했는데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저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보면은 뭐 맨 했던 이야기 뭐 작년 했던 이야기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지 간에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 이 한마디 메시 던져가지고 또 우리 언론에 한동안 연초에 그렇죠. 계속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됐죠, 최초로. 그렇죠. 생중계도 되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들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라도 던졌어요. 김정은 위원장은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통일부에서 처음에는 바로 북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했다가 오후에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예, 청와대 당연히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한 거죠. 그 순간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경제 봉쇄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였겠습니까? 휴가 중에 서둘러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는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거에 대해서 야 그게 아니다. 너희들 조금 속도 조절해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그 유튜브 연설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그 연장선에서 이게 남북간에도 계속 실질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월요일 날에 있었던 그 부처 뭐 통일 준비 보고에서 네. 북한이 뭐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뭐 실질적인 뭐 유연한 조치를 취해라 뭐 그렇게 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실제로 저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번 북한이라는 그 집단을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뭔가 그걸 던져야 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안 던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걸 던지지 않아놓고 통일부한테 그걸 또 찾아봐라.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남북 간에는 서로 간에 이제 기싸움을 하고 통일에 대한 적극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지 과시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기싸움만 하는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김종리 편집장 말했던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한의 분단과 갈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미국의 어떤 세계를 어떤 패권 쪽으로 지배한 했던 그런 경험 있는 그런 미국의 정책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치에 있어서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칭찬에 너그럽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원래 그 강대국 정치라는 게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국내 정치의 경제적 어려움을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제국주의로서 어떤 그 내부 모순을 극복해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그 올바른 정치라는 게 대외 정치의 공격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즉 올해 미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네.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한반도 정세의 큰 하나의 외부적 환경으로 조성이 됐을 때 우리 한국의 선택은 더욱더 어려운 길목에 봉착할 수 있다. 저는 약간은 올해 그 국제 정세를 비관적으로 지금 네. 보는 건데 그건 저는 오바마 그 연두 기자회견과 이후에 나타난 인터뷰에 나타난 행태라고 봐요. 그런데 뭐 시간도 거의 다 돼서 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이 정부에 대한 하나의 충언이자 조언인데 이렇게 어려운 정세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떤 정신을 어떤 목표를 갖고 과연 항해를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 역사를 바꾼 지도자는 국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즉 개혁 개방을 추구하면서 한 것은 소련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바로 토론하고 해법을 거기서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냉전을 종식하고 소련 사회를 변혁을 했고 또 등소평은 남순 강화라 그래가지고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오늘날 변화된 중국의 기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역사를 만드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구중궁궐에 갇혀 있을 여유가 없다. 국민은 지혜를 갖고 있거든요. 또는 설득하고 대화하고 조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한시가 바쁜 시간에 결국은 이런 어떤 소통 부재에서 약간의 어떤 있으나 마나한 어떤 인사를 가지고 이것을 쇄신 내지는 새로운 어떤 국정의 어떤 일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포장해 버리면 저는 올해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고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좀 정말 신기일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난해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또 어렵다고 하면 어디서 국민들이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답답함만 앞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짚었습니다. 특보단 문제도 짚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인사 개편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또 넘어서 오바마의 대외관계 문제에 대해서 특히 남북관계에 주목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이번 주도 별로 이렇게 희망 없는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청와대가 좀 잘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신나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니 김종희 편집장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팟캐스트 팟짱 이 시간에 지금 미중 관계라든가 지금 동아시아 정세가 얼마나 격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주변 정세 변화에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영향을 많이 받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분단 70주년이고 2차 대전 70주년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예전에 우리가 연말에 경복궁에 가가지고 동아시아 정세 이런 것도 조금 이야기하면서 그때 올해 2차 대전 70주년 때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김정은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역시 제가 쪽집게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뻥도 좀 치고 그러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이슈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팟짱할 때마다 항상 청와대에서 생기는 이슈가 마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 와서 계속 청와대 이야기만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쓴소리, 옳은 말, 좋은 이야기만 계속 좋은 이야기, 바른 말만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를 한번 갈까? 갑시다. 청와대 앞에서 할까요? 청와대 앞에서. 그러니까 언제 한번 우리 청와대에서 끊임없이 이슈가 마르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청와대 이야기 말고 정말 이 미중 관계 지금 김종리 편집장이 굉장히 2015년 미중 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미중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청와대에서 이슈가 계속 생산되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이슈도 아닌데요. 청와대에서 이슈가 생산된 게 벌써 근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청와대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물론 저희는 아이템이 마르지 않아서 좋긴 한데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